네, 안녕하세요. 성공처배 시작 가정부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업 시장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한테 왜 떨어졌는지, 이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면은 취준생들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면서 보완을 하고 더 좋은 인재가 되면은 기업도 좋고 취준생들한테도 좋을 텐데 이거를 안 알려주니까 서로 다 좀 더 답답한 심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잡정보센터가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끝날 때마다 야심차게 준비하는 코너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7.8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취준생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바로 왜 떨어졌나 시즌5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텐데요.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2%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저희가 메일이 나가고 있습니다. worktv@yna.co.kr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잡정보센터 오늘도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탈락의 고배를 맛본 쓴맛도 단맛으로 바꿔주실 분입니다. 취준생들의 공채 승리를 위해서 달달한 합격 꿀팁을 전해주실 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허니보이,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시작부터 굉장히 달달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하고 계신데 요즘 이제 면접도 끝나가는 데가 있어서 이제 살짝 좀 여유가 생기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9월, 10월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죠.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그때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참 많이 상담을 하는 시기라서 좀 떨어진 친구들이 와서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 기업 입장에서 아직 제대로 된 인재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괜찮고, 그리고 또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합격한 친구들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만큼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상반기까지 가보자라고 좀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허니보이 맛쌤이 알려주실 합격 꿀팁이 저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의 꿀단지를 열어주실 건가요? 꿀단지는 저희 한국전력공사의 꿀단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대표적인 공기업인데요. 역사를 보면 한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단 1887년 3월에 경복궁에 전기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이듬해 세워진 한성전기가 바로 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한국전력공사법에 의거해서 현재 불리는 이름으로 설립, 발족된 것은 1982년이고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기 도입과 역사를 같이 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네, 한전하면 정말 꿀기업, 신의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취준생들이 실제로 많이 지원을 하는지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요. 일단 공기업을 위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의 네임밸류도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뽑기도 하고요. 또 신입 연봉도 한 3,400만 원 수준으로 뭐 공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상위권일 거고 사기업, 대기업과 견주어서도 크게 밀리지 않은 이런 장점,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요. 또 사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적부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도 덜 느끼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요즘에 취업이 좀 인문계 분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분들이 특히나 많이 지원하는 이 사무행정 직무 같은 경우에는 2차 NCS 전형에서 전공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요. 이 사기업이랑 공기업 할 것 없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한전이 전기를 공급도 하지만 생산도 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맞지만 생산은 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와 같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네. 한전은 전력 거래소를 통해 해당 전기를 구매 후에 우리와 같이 일반 고객들에게 필요한 이 수요에 맞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력 재발과 앞으로의 미래인 에너지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하반기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함께 채용 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은 외국어 성적과 자격증 가점,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때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자격증과 어학 점수로 기준을 가르고 있습니다. 2차 전형에서는 인적성이 치러지는데요. 직무능력 검사와 인성 검사로 평가를 하고요. 이때 동점자가 나올 경우 동점자는 전원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외국어 점수는 서류 전형까지만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직무 면접에서는 직무 면접 점수와 직무 능력 검사 점수를 평가를 하는데요. 사무와 전기는 1.5배수, 기타는 2배수로 선발하고 있고요. 이때 동점자가 나올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직무 면접, 직무 능력 검사 점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종합면접에서는 종합면접 점수로 평가를 하고요. 동점자가 나올 경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3차 전형, 2차 전형, 1차 전형 점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전형 일정을 살펴보면 서류 전형은 10월 22일에 발표가 났고요. 직무능력 검사가 27일에 치러져서 현재 합격자 발표가 11월 6일에 난 상태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직무 면접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합격자 발표가 11월 27일에 나고요. 그 이후에 종합 면접을 거쳐서 12월 12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네, 현재 면접 전형이 진행 중인데요. 남은 전형별로 어떻게 채용에 대비를 해야 될지 스튜디오에서 마민영 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국전력공사 채용 절차와 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는 면접이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 한전의 올 하반기 채용 규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한 688명이라고 공개적으로 좀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나 전기, 기술 직군을 합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600명 정도를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증가한 채용 인원을 채용을 진행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일정은 지금 면접만 진행이 일단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서류랑 필기가 마감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쯤에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제가 공고를 보니까 네. 화요일부터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이번 주부터 계속 다음 주 화요일까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네.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한전에 면접을 본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시점에서 아마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실 건데 네.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보실 분들은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허니팁을 좀 많이 받아가려는 목적으로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제 드디어 입을 떼셨습니다. 허니팁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허니팁을 들어보기 전에 그러면 하반기 채용에 있어서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뭐 달라진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모집 분야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기술 직군이라고 한다면 송배전, 통신, IT, 토목, 건축, 발전, 원자력 이렇게 7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목, 건축만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분야를 전기, ICT, 기계 직무로 통합해서 총 5개 직무로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아무래도 직무상의 높은 연관성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우리가 송변전, 배전, 원자력 발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근데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일단은 전기 직군으로 통합해서 채용한 다음에 지원자의 성향이나 어떤 뭐 교육 성적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채용 홍보 내용 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 3번 지원 자격 항목에 그 새로 생긴 항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한전 4직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라고 처음으로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존의 한전 직원들이 다시 신입 공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기존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지원한 직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분들이 아마 다시 지원을 하게 되면 올드루키로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면접 전형 이후에는
실제로 일을 해봤으니까 우리 한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속한 사업이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에 대하면 오히려 뭐 면접에서는 붙기보다 떨어지기가 더 어렵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반사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일반적인 학부생, 우리 졸업생, 우리들이 조금 더 채용의 문이 우리에게 넓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 분야 측면에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네. 직무에 따른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뭐 다르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뽑은 다음에요. 일정 교육을 거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의 희망 분야에 맞게끔 세분화돼서 배치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뭐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 역시 지난 상반기 그리고 지난번 그 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3개 항목 같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네. 준비 마찬가지로 평소 하던 그 맥락에서 같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직무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면접 전형만의 특징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좀 면접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NCS 전형의 사무직무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한 40대 1이 되는데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금 면접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우선 정말 잘했다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한전 면접을 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전의 채용이 블라인드 채용 기조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지원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좀 배제하고자 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한전 면접장에서는 본인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숫자가 적혀 있는 스티커를 그 옷에 붙이고 나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는 115번 지원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숫자로 표현한다든지 네. 그 이름뿐만 아니라 이 의상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까지 보면 그 1차, 2차 면접자들에게 그 흰색 맨투맨을 다 일괄적으로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장에서도 물론 정장을 입고 오겠지만 네. 복장에서도 우리는 차별을 두지 않겠다. 오로지 흰색 맨투맨을 입고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제가 다시 그 확인을 해보니까 네. 자율 복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바뀌는 측면에서 한전에서 생각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자율 복장으로 하긴 하지만 우린 사람을 보고 뽑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네네. 아까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뭐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면접관들도 그런 부분을 뭐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수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 경우에는 면접 준비할 때 그냥 임의로 숫자를 넣어서 연습하는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또 평가를 하죠? 일단 블라인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한전 그 면접 평가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본 그 한전의 실무자분들 아니면 뭐 임원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부 면접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장에서 우리를 의뢰객 질문을 하시는 면접관님들은 한전분 그리고 외부 면접관 그게 같이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 외부 전문가분들은 실제로 뭐 한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 혹은 뭐 직무에 대해서 그 심도 깊은 질문을 하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될 뭐 기본적인 태도 혹은 뭐 인성이나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는 경험들 위주로 물어본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1차 면접인 거죠? 네, 맞습니다. 1차 면접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면접은 대상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사무나 전기 직구는 합격자의 2.5배수, 그리고 그 외의 직구는 4배수가 면접 대상자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볼 분들. 그리고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면접이라고 해서 전공 구술 면접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게 쉽게 다대다 방식 그리고 한 3명에서 4명 정도 지원자가 한조가 돼서 40분 동안 면접을 보신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의 실무진들뿐만 아니라 외부 면접 전문가님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이게 블라인드 진행인 만큼 면접관님께서 우리 지원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스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하시는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1차 면접 지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 전에 시험들이 뭐 이 면접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뭐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아까 이제 캐스터님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1차 면접은 면접만으로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면접 점수 100점, 그리고 NCS 이전에 치렀던 필기 점수 50점 해서 총 15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인적성 검사를 치르고 나서 합격을 하면, 그러니까 면접에 가게 되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명시가 되었듯이 100점과, 그러니까 면접 점수 100점과 우리 이전에 치렀던 NCS 50점, 총 150점으로 합격, 불합격을 가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NCS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은 1차 면접을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150점 중에 100점이 면접 점수이니만큼 면접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열심히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1차 면접이 뭐 전공 구술 면접이라고 했으니까 전공과 관련된 면접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뭐 정말 국문학이나 이런 쪽에 전공을 한 분들도 여기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뭐 국문학이든 뭐 중국어학이든 저와 같은 뭐 관광학이든 관련된 전공 질문은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뭐 채용 설명회 같은 곳을 가보면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는 1차 면접에서 한 90%를 전공과 관련된 질문으로 출제를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실제로 면접을 다녀온 학생들의 후기를 좀 들어보면 물론 면접 그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닌데 10개 중에 9개 정도까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인상은 많이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만 10개 중에 9개일까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1차 면접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공 분야를 물어보면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거나, 혹은 그 전공 분야가 우리 한전이에 속해 있는 업종이나 혹은 사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본인의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로 보통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 그 이공계 기술직군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질문 전공 수준, 그러니까 난이도가 기사 자격증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과 좀 유사하다고 하니까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90%를 제외한 10%, 그 외에 대한 내용은요, 뭐 우리 일반 자기소개서 기반이나 업무 상황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 때 가서 처음 내뱉는 1분 자기소개, 여기서 한정과 관련된 키워드를 같이 이야기하면 그 이어지는 질문에서 그 자기소개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자기소개에서 추출된 질문들은 어떤 게 나올지 좀 예상은 가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전공 부분이 저는 아직 아리까리하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이 부분을 허니 팁을 전해주실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인문계 먼저 말씀을 그럼 드려볼게요. 허니 팁을 한번 드릴 텐데. 일단 인문계 학생들이 보통 많이 지원하는 사무직 면접에서는 네. 뭐 전공 기초나 원론 수준에서의 개념, 혹은 뭐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론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상경계열 학생한테는 땡땡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한번 설명해 볼래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 이론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준에서만 답변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 전공자에게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답은 우리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굉장히 유명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으면 무난하게 넘어갔을 건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꼬리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한전은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어떤 걸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좀 받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전공 관련된 질문들과 그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 한두 개 정도까지는 같이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맞쌤 이게 어떤 해당 꼬리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본인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꼬리 질문은 보통 뭐 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성과 공공성과 관련돼서 만약에 제가 이 꼬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고 하면, 사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50% 정도 조금 감소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전기와 가스처럼 공공재 성격을 띠는 이런 재화는, 그러니까 이 재화를 다루는 공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면접에서의 나만의 무기를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 공공성과 반대급부에 있는 그 수익성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 해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숙지를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좀 준비를 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공계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받는지도 알려주시죠. 이공계 분들은 진짜 조금 더 본인 전공,
혹은 직무와 밀접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실제 기출 질문으로서 전기 직무 지원자에게는 뭐 분산형 전원의 장단점, 마이크로 그리드, 재폐로, 신재생 에너지, 뭐 비정연파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고요. ICT 분야에서는 대칭키, 비대칭키와 같은 보안 문제, OSI 실계층과 관련된 네트워크 문제, 광통신의 장단점과 같은 문제를 물어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경험을 썼으면 거의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공계 분들은 스크린 면접이라는 것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면접이 뭐냐면 그 면접관과 지원자가 모두 볼 수 있는 스크린에 해당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띄워두고 면접자가 한번 입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써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 직군,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회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IT는 뭐 코드를 주고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라는 스크린 형식의 그 면접 전형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무와 관련해서 기사를 준비했던 내용 혹은 직무에 활용될 수 있는 전공 지식들을 좀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면접에서 90% 정도는 전공이고 10%가 이제 나머지 질문이 나올 텐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0% 이상이 이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전공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데 내 전공인데 대답을 못할 것 같다. 이거는 약간 모르겠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만약에 잘 모르는 내용의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쉽게 모르겠다고만 좀 하지 마시고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의 좀 범위로 끌어들여 와서 네. 답을 유추해 보려는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팀장님이 생전 처음 보는 업무를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단순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신입사원이 아무래도 이뻐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내가 아는 뭐 개념 범위로 끌어들여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마이크로 그리드는 몰라도 뭐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다 하면 뭔가 같은 그리드인데 스마트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작고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밀접한 좀 그런 좁은 분야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답을 유추해가는 과정, 그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했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더 그 점수에 마이너스를 받느니 그냥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신에 이렇게 아는 비슷한 범위가 있을 때만 유추를 하는 게 조금 저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개념에 비춰봤을 때 이런 식이 아닐지 뭐 유추가 가능합니다. 뭐 이 정도로 대답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만약에 모른다고 했을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차차 더 숙제해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뻐 보이는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공 부분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전공 외에 출제되는 질문들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실제로 면접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전공 외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뭐 본인의 가치관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업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딜레마 형식의 질문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뭐 기출 질문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정과 결과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뭐 진상 고객이 와서 우리 사업소에 들어누웠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 면접에서도 주로 나오는데 이런 딜레마형 질문들을 근데 사실 면접장에서 딱 처음 받았다고 했으면 바로 좀 합리적인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골 기출 질문들은 미리 좀 뽑아두고 생각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런 좀 예상 외 면접 상황이 나오면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쌤이 지금 면접관이시고 유진 씨가 이제 지원자니까 네. 그 제가 지원자인가요? 네, 전공 외 질문 뭐 진상고기나 이런 질문을 한번 실제 면접관처럼 허니 이런 거 빼고 정말 날카롭게 정말 면접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물어보겠죠. 네. 일하고 있는데 진상 고객이 정말로 와서 네. 사업소에 들어 누웠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뭐 고객님 바닥이 찹니다. 요즘 날이 추워서 입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저랑 같이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굉장히 또 좋은 어떤가요?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접근이라고 하시네요. 저를 벌떡 일어나서 그럼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뭐 예를 들면 뭐 사무라든지 배전 직무 지원분들은 이런 경험을 자주 접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정말요? 사무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도 물론 계약이지만 요금 수납, 그러니까 요금 수금과 관련된 일도 진행을 하시니까 요금이 장기적으로 체납된 고객들한테는 실제로 전화도 하셔야 되고요. 네. 외근을 나가서 실제로 요금을 수금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수금까지 해야 돼요. 네, 배전 직무자 분들은 그 고객의 최전선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니까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 대기 주차하기가 굉장히 좁은데 그 전봇대 있잖아요. 전신주를 좀 50cm만 옆으로 좀 이동시켜주면 안 돼요라는 민원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쉬운 건가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전신주를 쉽게 말해서 뽑아서 50cm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원인을 들어보고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에 다른 민원인분들도 계시니까 조금은 그 따로 응접실을 하든지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해당하는 그 풀이 방법이 그 고객만의 편의를 봐줘야 되거나 혹은 좀 위법의 소지가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선뜻 해드린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위법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리 사내에 있는 규정이나 원칙들을 좀 근거해서 행동하겠다라는 식의 방향으로 답을 구성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그래도 상사가 시켰으니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도덕성에 어긋나면 안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지원자가 한번 대보실까요? 제가 될까요? 그러면 그 상사의 부당한 상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상사가 업무와 상관없는 심부름을 계속 시킨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로 하거든요. 업무와 상관없는 네, 심부름이요. 개인 심부름을 계속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전 잘하거든요, 심부름. 굉장히 좋아해서 잘하는데 이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많이 힘들어서 업무가 안 됩니다. 뭐 더 이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 선으로 대답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좀 두 분 다 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면접 봐도 아까 그 말씀드린 150점 중에 100점은 확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한 일이라는 걸 나눠보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부당하냐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부당하냐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단순 심부름과 같이 좀 개인적인 부당함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회사에 업무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일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일들은 선뜻 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윗사람, 우리 상사가 시킨 건데 뭐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 팀원이나 다른 팀장님이나 믿을 수 있는 우리 팀 내 구성원들께 한번 같이 의견을 구해서 조언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한번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도 좀 하나의 대답하는 좀 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심부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윤리나 도덕적 측면을 건드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안 하겠습니다라고 물론 안 하는 게 맞지만요. 네.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좀 더 피하기 위해서 조언을 듣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먼저 하고요. 만약에 꼬리 질문으로 그렇게 정말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했을 때 정말 그래도 안 할 거냐라는 식의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고 전개 과정을 먼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라면 좀 안 하는 쪽에 가까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답을 유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양보하기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 게 더 좋다는 그렇죠. 거죠. 뭐 윤리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든지는 조금 더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네.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1차 면접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은 바로 2차 면접이 이어지는데 2차 면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제 1차를 통과했으면 거의 이제 코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네. 사무직무, 전기직무는 1.5배수,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합격하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차 면접은 조금 다르게 경영진 면접으로서 다대 1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1명, 면접관 5명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 분들은 1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전의 임원분들과 외부 면접 전문가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한전에 따르면 2차 면접에서는요.
조직 적응, 대인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태도, 매너, 직업관 등을 본다고 하니까요. 인성 질문 위주로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방심해서는 안 될 게 1차에서 나왔던 전공 질문 카테고리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조직 적응, 대인 관계, 태도, 매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들이 출제가 됐었나요? 그러니까 한전 조직과 관련해서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뭐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뭐 바로 푸냐, 혹은 좀 시간을 갖고 푸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네. 뭐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란, 그리고 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떤 걸 더 믿냐, 혹은 어떤 지역에 배치되더라도 잘할 수 있냐 하는 질문들이 출제되니까요. 여러분들 네. 생각 잘 정리해서 대답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네. 요즘에 가장 관심이 있는 키워드인데. 아 정말요? 네. 이게 귀에 확 꽂히네요. 성선설, 그러니까요. 성악설. 어떤 거를 이거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거죠? 글쎄요, 저도 사실 이 의도를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뭐 합격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지원자의 기준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단순히 저는 성선설이요, 혹은 뭐 성악설이요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성선설을 선택했다 하면 그 이유까지 같이 밝혀주시는 게 지원자, 면접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왠지 다들 성선설로 답변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성악설로 답변을 해도 좀 괜찮은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악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선하지만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성선설과는 달리 악하지만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같이 생활해야 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착하게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게끔 하는 모습들이 중요하고, 이런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좀 경쟁에서 이기려는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성악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면 좋아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전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면접과 관련해서 이제 한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걸 대답을 또 굉장히 잘해야 될 텐데 한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부가 슈퍼그리드라는 이슈인데요. 네. 일단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계속 다루고 있지만 한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타사, 그러니까 LG U+의 광고이긴 한데요. 이때 나온 내용으로서 독거노인들 그 거주하시는 집에 일정 기간 전기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해당 내용이 실시간으로 그 관할 복지관에 전달이 되고,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래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 광고 아마 TV 돌리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한전의 IoT, 빅데이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부가 슈퍼그리드, 이 전력망을 구축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이치라든지 남북 간 관계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동부가 슈퍼그리드, 그러니까 이미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슈퍼그리드 전력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고요. 또한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잘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면접 전형에 진행 중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오늘 허니보이 말씀의 꿀팁들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쌤의 신의 한 수 들어보겠습니다. 신의 한 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거의 다 왔어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배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40대 1, 그러니까 한전 요즘에 인문계분들 취업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40대 1 뚫고 이제 2.5배수, 1.5배수에 들었다는 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니까요. 준비를 잘 하시고요. 그래서 난 이제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더 설렁설렁하게 준비하는 그런 좀 아쉬운 좀 준비 과정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여러분 자기소개서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면접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거울 한 번 더 보고 좀 웃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좀 많이 좀 간절하고 긴장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웃지 못하고 경직된 모습을 많이 좀 찾아보게 되는데 많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서 기대되는 밝은 이미지가 무엇일까, 그런 이미지가 나에게 지금 보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 지금 면접이 진행 중인 분들은 면접 잘 보시고요. 그게 또 아닌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오늘 방송 내용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허니보이 마민영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아이텍 반도체 주식회사입니다. 반도체 기술 시험과 검사 및 분석을 진행하는 업체로 반도체 부품 제조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완성된 반도체 부품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70만 원이며 3교대 근무 가능자를 우대하고 통근버스와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부품 제조사원 10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정한기술입니다.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로 대기환경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대기, 수질, TMS, 환경 계측기 및 굴뚝 자동 측정기 유지보수 업무로 학력은 환경학을 전공한 초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대기 TMS 및 정기 개장 이후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3천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 환경 기술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구 세문난로에 위치한 미카투어 주식회사에서 여행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여행 랜드사로서 여행사 대상 전화 업무 및 현지 행사 예약 등 수배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활용 우수자와 영어 능력 상급자와 해외 연수자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여행사무원 1명을 구인한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은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글로리스 주식회사에서 온라인 판매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종합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상품 등록관리, 배송, 재고관리 등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포토샵 가능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2,100에서 2,4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채용권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진원 쌤은 이제 정말 매주 꾸준히 출석 도장을 찍고 계신데 지금 이제 취준생분들이 아까 1부에서도 여쭤봤었지만 면접이 끝난 분들도 있을 테고 조금 한가해지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막 진원 쌤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언을 좀 하고 있나요? 네, 요즘 찾아오는 분들은 보통 떨어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보면은 일단 기가 팍 죽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취업에서 지금 여러분들 신입 보고자 하는 게 3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렸는데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평상시에 되게 이제 디프레스된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글과 면접 때는 분명히 녹아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스케줄 관리도 중요하고 되게 멘탈 관리도 중요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는 되게 찌질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되게 찌질합니다. 근데 그 찌질한 것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사실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취업해도 별거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제 받은 전화 중에 2통이었는데 첫 번째는 라인에 있는 이제 친구가 제 합격을 시켰는데 1년 정도 하다 퇴사했대요. 재미가 없다고. 또 롯데그룹에서도 지금 다녔던 친구 1명이 퇴사를 했고. 다 좋은 기업이네요. 그렇죠. 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고 들어가면 수많은 더 고민들이 많고 맞아요. 또 역경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분명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것들이 결국 이제 취업 준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들어가면 별거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신세미 캐스터 오늘 새로운 버전의 조언 준비해 왔나요? 네, 들어가면 별거 없긴 하지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다가 좀 더 맞네. 그런 생각이 많이 그쵸. 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가 찌질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도 참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버전이죠? 말씀 못 하시네요. 다음에 또 다음번에. 새로운 버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호쌤이 준비한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고스펙에 대한 평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질수록 스펙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계속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 실무 능력, 현장감 또는 현장 중심, 경험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데 사실 경력이랄 게 없는 취준생들은 한없이 스펙 쌓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대한민국 청춘이 신음하고 있는 고스펙 평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또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취준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스펙 쌓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면접과 실무 능력 평가로 채용을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실무 능력이 그냥 생기는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턴 등 실무형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나마도 실력만 본다면 다행이지만 또 연이어서 계속 터지고 있는 채용 비리는 블라인드 채용 확대에 걸었던 한 줄기 희망을 부숴버리고 또 답은 실무에, 경력에, 현장에 있다. 이런 실무 중시 정서에 마냥 환호할 수는 없는 취준생들은 날이 갈수록 고스펙 평준화에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높은 취업 문턱과 고스펙 평준화, 반란조차 쉽지 않은 취준생, 정부는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취준생들의 입장은 아니기에 좀 고스펙 평준화가 사실상 체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현재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네. 네, 서울 소재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A씨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A씨는 올해 하반기에만 7군데 증권사 영업직에 지원을 했지만 5곳에는 서류조차 통과를 못했고요. 또 A씨 스펙이 전혀 초라했냐? 그것도 아닌데요. A씨는 증권투자 상담사, 펀드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재경관리사,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위험 관리사, CFA, 한국사 등 각종 자격증과 또 시험 점수에 자산운용사 인턴 경험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스펙을 꾸준히 보태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경쟁자 대부분이 각종 자격증의 인턴 경험, 1, 2회 갖춘 것은 물론이고요. 또 좋은 학벌에 어학 만점자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인턴과 공모전 외에 하다못해 세계 일주나 에베레스트 등장 등 남들과 다른 경험을 꼭 쌓았어야 했나 싶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레스트를 올라야 될 정도로 고민이 정말 많은 분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펙을 보니까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치면 넘쳤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격증도 많은 분인데 이분은 스펙이 부족하다고 좀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A씨의 경우에는 전혀 스펙이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이 정도 스펙을 갖추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지금 희박해서 계속적으로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고 지원자의 고스펙들이 이렇게 계속 평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문과생의 경우에는 주요 TO가 거진 한두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바늘에 그 낙타 들어가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공계 학생들은 수요가 좀 많은 반면에 최근에 산업군의 트렌드 또는 데이터의 활용 중심도에 따른 그런 이제 산업계의 현황들을 보면은 문과생들을 위해서는 무언가 구조적으로 뭔가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좀 인식을 좀 강하게 하게끔 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스펙은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얼마나 정말 피 터지게 이 자격증을 준비를 했을지 실감이 되는데 취준생들이 점점 그 취업이 어려워지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시장조사 전문 기업이 지난해에 이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까지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네. 응답자의 93.9%가 이전에 비해서 취업이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응답을 했다.
늘었다라고 합니다. 뭐 네. 당연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지원자들의 스펙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수가 급격하게 많이 감소하고 되었고 채용을 하더라도 신입에 대한 TO는 정말 작고 경력직 중심의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10명 중에 9명은 여실히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에 더해서 이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 또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펙 쌓기라는 단어가 1순위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스펙을 쌓는 게 앞으로 뭐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게 이루어지곤 있다곤 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스펙을 쌓아가는 것 그쵸. 같거든요. 네. 쌤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증권사를 준비한 A씨 사례를 보다시피 전문가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맞죠? 사실 하나만 있어도 예전에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전문가 자격증인데 그게 5개, 6개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과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문을 열어줬으면 돼요. 물론 이공계분들도 힘들지만 현재 문과생들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좀 문과생들에게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 대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대학교에서 이제 개인의 능력과 성향에 맞는 취업 교육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문과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산업군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술 교육이라도 시켜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수 교육으로 좀 해서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극단적으로는 신입에 대한 TO를 좀 책정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채용의 TO를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분들도 물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반 취업준비생들 또한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뭔가 TO를 뭔가 정한다든지 그래서 경력직분들에 대한 TO를 좀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산업군 수요에 맞는 IT 교육을 선제적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하나의 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송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세미 씨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정말 주변만 보면은 고스펙을 쌓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미 씨도 혹시 뭐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했던 경험이 있거나 본인만의 특별한 경험, 스펙 이런 게 아니면 뭐 주변에 있나요? 친구들도 지금 취준생을 생활하고 있을 텐데 뭐 스펙 같은 걸 많이 쌓고 있나요? 제 주변 친구 중에는 뭐 인턴 경험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그거랑 병행을 해서 꼭 자격증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격증들이 엄청 많으셨잖아요. 근데 따도 끝이 없나 보더라고요. 계속 자격증 준비하고 인턴하고 학교 생활까지도 같이 하고 이렇게 계속 스펙에 정말 좀 취준생 여러분들이 제 주변도 느끼는 거지만 많이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실제로 자격증은 세미캐스터 자격증은 딴 게 있나요? 저는 어학 점수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네. 그냥 토익이랑 한국어 그런 거. 근데 딱히 제가 뭐 자격증을 따본 근데 적도 토익이랑 없었던 한국어 2개만 해도 굉장히 시간 많이 들고 그런가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 보면 뭐 기사 자격증 네.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같은 취준생 여러분들은 또 이제 위기감을 가지시지 않을까. 네. 부족한 스펙이 아닌데 이제 저 정도면은 기본. 뭔가 네. 명함 내밀기도 민망한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정부도 좀 뭐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막 채용 비리가 빵빵 터지니까 더 이제 취준생들이 신뢰가 더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뭐 실력을 중시하는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뭐 기회 확대라기보다는 취업 준비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확실성의 증대가 지금 더 와닿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 IBK 투자증권 또는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서울교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전 KPS 등 너나 할 것 없이 채용비리 수사단에 지금 이름을 올려가고 있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최악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것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든지 또는 실무 중심의 채용은 정말 그 무색한 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준생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도움이 될 수 있기에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거가 없어지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를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부 조사를 넘어서 여야당이 같이 하게 되는 국정조사로 격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금 지난 6일부터 서울시 산하의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관련 고용세습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걸 기점으로 1,453개 정도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나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의 경우에는 친인척 관계를 서류상으로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운 한계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가족 재직에 대해서 밝히기에는 그 동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국정조사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안건을 좀 전달드립니다. 네, 어쨌든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셀프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 네. 좀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회 또한 같이 이제 해야 되죠. 네, 그 국회 입법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실제 확실한 방지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확신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쌤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채용 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대기업은 지금 잠잠하죠. 대기업은 채용 비리란 말이 없어요, 지금 먼저.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취업준비생들 그럼 대기업은 깨끗하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조사를 한 것이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정부 사례를 보고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사기업들도 조금 더 이제 도덕적인 채용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기사 나온 거를 일부를 발췌하자면 이제 그 정기 채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더 취업은 어려워질 수 없는 밖에 상황인데 이게 과연 스펙이 부족한 취업준비생들의 탓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또는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분명히 이런 TU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 또는 인문계 특히 이공계 뭐 포함이겠지만 계속 이제 정부 채용이 줄어드는 것들은 분명히 좀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인문계들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이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신세미 캐스터의 촌철살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채용 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또 블라인드 채용 과정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번 인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 받는 거는 취준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대로 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업을 너무 믿기보다는 정부가 좀 기업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뼈를 때리는 촌철살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해서 소식을 알차게 채워주셨습니다.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